쉽게 말하면 플립 러닝입니다. 기존의 삼각형을 뒤집어라, 이게 플립이죠. 삼각형을 뒤집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실에서 언더스탠드와 리멤버에 쓰는 시간을 비중을 확 줄이고 위에 창의적 학습을 하는데 쓰는 비중을 늘려라. 이게 플립 러닝의 아이디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터치 하이테크인데, 하이테크 이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직업에서 행복을 찾아라. 아니면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 모를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앨버트 하버드는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직업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자신의 직업을 별 생각 없이 적당히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직업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직업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탄생한 도서 직업 바이블. 직업 바이블은 4명의 현직 교사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교육까지 총 7개의 계열로 나누어 정리하여 정보를 담은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두께만 봐도 장난이 아니죠. 직업의 개요부터 하는 일, 적성과 흥미, 진출 방법, 관련 학과 및 자격증, 관련 교과, 관련 직업 진출 방법, 미래 전망, 직업의 소소한 팁까지 총정리한 작정하고 만든 도서. 특히 커리어맵을 통해 직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와우! 이걸 보니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커리어맵을 스스로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총 205개의 대표 직업과 약 1000개의 관련 직업까지 국내 최대 직업 정보가 수록된 1학급 1비치 필수 도서 직업 바이블.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미리 살펴본 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과 바이블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의 성장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티타임 활짝 오픈을 해봤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챗 GPT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 상상하기, 챗 GPT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 챗 GPT를 나만의 보조교사로 활용하기, 이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 기대한 만큼 또 이 텐션이 지금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오늘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여행일지라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에서 오늘도라는 메타버스 섬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온 오프라인 섞인 게 블렌디드 러닝이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광고에서 좀 잠깐 나왔었는데 학과 대백과 사전인 학과 바이블, 각 반에 한 개씩 비치하면 아이들이 학과의 탐색에 정말 유용한 도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학과가 이렇게 두 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포스트잇으로 막 자기가 원하는 학과들 이렇게 기록해 두니까 반에 하나씩 비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 바이블도 직업 대백과 사전이죠. 205개의 직업과 관련 직업까지 총 100개의 직업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정재영입니다. 우리 진행자분께서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이톤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따라 하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원래 톤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시다시피 챗GPT 시대의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있고 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 지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챗GPT의 주인이 되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또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티타임에 얘기해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활용을 위해서 아주 기본 지식인데 이 챗GPT에 대한 이 이해를 위한 유튜브나 뭐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만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만 딱 집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돼서 100만 유저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이걸 가지고 주로 이 서비스의 핫한 정도를 우리가 따지는데 넷플릭스가 3.5년, 챗GPT가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했다. 현재는 1억 명이 하루에 쓰고 있다니까 엄청난 숫자 유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챗GPT의 등장은 인터넷 발명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제가 학부생들한테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제 나이 또래라면 다 아마 인터넷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고 챗GPT 같은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러시아는 아예 못 쓰게 했고 러시아, 중국은 아예 차단된 상태인데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해성이 약간 위험하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오픈 AI에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아마 곧 발표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챗GPT는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챗 플러스 GPT입니다. GPT에다가 챗봇을 붙인 건데요. 그럼 GPT는 뭐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Generative가 생성형. 생성형이라는 것은 기존의 AI가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 중심이었다면 생성형은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Generative가 붙어 있고 Pre-trained는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학습됐다라는 뜻이고요. 트랜스포머는 이 언어 학습 AI 중에서 가장 최신의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포맷의 그 AI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라는 게 생성형 AI의 핵심적인 기술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GPT는 여러 군데 이제 끼워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챗봇을 붙인 게 챗GPT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챗GPT는 기존의 챗봇과 뭐가 다르냐? 기존의 챗봇은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표현하는 AI 알고리즘인데 정해져 있는 것만 답해주는 것이 바로 기존의 챗봇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챗GPT는 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게 기존 챗봇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답만 해주는데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떻게 되죠? 모르는 걸 질문하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학습 중이라고 하고 사람을 연결해주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죠. 그렇지만 챗GPT는 무엇이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끔은 모른다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을 본인이 문장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챗GPT와 기존의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과의 차이점은 뭐냐? 검색 엔진에서는 원래 자료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 검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서든 그림이든 웹페이지든 이걸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챗GPT는 답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검색 엔진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언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텍스트 코퍼스를 활용했다라는 것이고 초거대 AI다. 이런 키워드를 아시면 되겠고요. 모델의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건 구글이 개발한 모델이 되겠고요. 학습 알고리즘으로 셀프 어텐션 모델을 쓰고 있고 문장 생성 방법으로는 빔 서치와 샘플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는 우리 또 AI 전문가 교수님들의 또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몇 명이냐 봤더니 써본 사람이 훨씬 적더라고요. 국민 중에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안 써보신 분 유튜브에다가 0 한번 쳐주시고 써보신 분은 1 한번 쳐주세요. 한 번도 안 써보신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들어가 쓰는 방법 30초 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오픈 AI를 치신 다음에 오픈 AI를 누르고 클릭해서 중간에 여기다가 이메일 어드레스로 로그인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본인의 지메일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바로 접속. 그럼 중간쯤에 요 챗GPT를 들어가는 트라이가 있으면 들어간 다음에 요 밑에 요 칸이 있어요. 요 칸이 바로 프롬프트라는 건데요.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챗GPT를 쓰실 수가 있다. 아주 쉽죠.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한 일반 국민하고 비슷한데요. 쓰신 분하고 안 쓰신 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이걸 써보시면 좋겠고요. 챗GPT를 카카오톡으로 쓰는 방법 많이 알려져 있죠. 카카오톡에서 친구에서 친구 찾기에서 아수겁을 찾으면 되는데 아수겁은 영어로 ASKUP, S업인데요. 한글로 아수겁이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아수겁이라고 치시면 친구 맺은 다음에 질문하면 바로 챗GPT가 연결됩니다. 챗GPT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광고의 대본을 챗GPT로 만든 사례가 해외에 실제 그걸로 광고를 찍은 사례도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학술지 논문에 챗GPT를 공동 저자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술지 저널에 따라서 허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허용하는 저널에서 챗GPT를 공동 저자, 심지어는 교진 저자까지도 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챗GPT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AI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인데 학습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AI의 학습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편향된 데이터라던가 잘못된 정보, 또 개인정보가 거기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오는 답변이 편향된 답변이나 부정확한 답변,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써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눈에 띄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부정확한 답변이 많다. 근데 그 부정확한 답변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올바른 답을 하다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틀린 거면 신뢰를 안 하겠는데 상당히 신뢰롭게 얘기하다가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한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쓰기에는 안 좋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AI,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거에 출처가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낸 걸 가지고 내가 썼을 때 이게 나의 것이냐, 오픈 AI 것이냐, 아니면 원저자의 것이냐. 물론 이제 원저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미드저니와 관련해서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우리 제이슨 앨런이라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잘 그렸죠? 이 그림을 그려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AI인 미드저니로 그린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우승 자격이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미드저니와 같이 생성형 그림이나 음악과 관련해서는 이걸 활용해도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다만 이걸 가지고 그린 그림이 만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렸으면 그게 제 그림은 아닌 거고 저는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을 선생님들이 아무렇게나 카피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게 아닙니다.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의존 현상이 오기가 쉽다. 왜냐하면 너무 편리해요. 질문만 쓰면 답을 주기 때문에 의존이 과도하게 될 수가 있는데, 학습이 다 끝나서 이제 뭐 더 배울 게 많지 않은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의 과정이라는 게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정답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과도한 의존을 하면 학습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교육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논의 이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내는 숙제가 리플렉션 페이퍼, 한 장짜리 뭐 쪽글을 써와라 이런 걸 과제를 많이 내는데 이제 챗GPT가 이걸 다 해주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 대학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태,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과제를 주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독후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해줘. 그러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과제로 그냥 냈다가는 애들이 다 이런 걸 써가지고 해오겠구나. 나중에 보면 20명이 다 똑같은 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교육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해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험은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는 유지돼야 되는데 다만 이런 서술형 평가라던가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평가,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학도 전환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써있는 글이 You must be at least 13 years old예요. 그래서 13세 이상만 쓸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지원과 관리를 받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대통령이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가 로그인 과정에서 연령 체크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일 겁니다. 우리는 교육적으로 쓸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13세, 18세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3세 미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제가 교육부에서 의뢰받아서 챗GPT 사용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있는 학교를 좀 구출해내자라는 게 원래 제가 주장해왔던 얘기인데 오늘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챗GPT인데 챗GPT를 어떻게 쓸 거냐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또 하나는 엘빈 토플러가 한국 학생이 하루 15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지식, 앞으로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산업화 시대에 생겨난 근대식 학교라는 구조가 대량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학교가 있기 이전에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왔다면 학교가 생기면서 대량 교육 체제로 전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평균 지향의 학교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진도 나가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따라오는 애는 몇 명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40년대에 미국에 전투기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조종석을 성인의 평균 사이즈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팔 길이도 평균, 다리 길이도 평균으로 만들었더니 조종사들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종석에 맞는 조종사가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 평균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인데 학교만 가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고기한테 나무에 오르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 얘는 원래 수영 잘하는 애인데 나무에 올라가라고 시킨 다음에 너는 바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물고기가 평생 나는 바보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본인에 맞는 진로를 찾고 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국영수사과를 진도 나가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는 바보였구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보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존자 편향의 문제가 학교에 있는데, 생존자 편향은 뭐냐? 또 2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기들이 이제 출격을 했는데 살아 돌아온 비행기와 격추된 비행기가 있겠죠. 그래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을 조사를 했더니 비행기들이 날개하고 꼬리에 총알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와 꼬리를 보강해가지고 다시 출격을 했는데 또 똑같이 격추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격추당한 비행기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살아 돌아온 비행기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격추당한 비행기는 조종석하고 프로펠러를 맞아서 추락을 했는데 엉뚱하게 날개랑 꼬리를 보강해서 내보낸 거죠. 그럼 이게 학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학교가 생존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때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미래 교육을 제가 주창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명 한 명을 살펴봐 줘야 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구조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그 방법을 바로 AI로 찾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에서 우리가 완전학습을 얘기하는데 벤저민 블룸이 말한 완전학습은 간단합니다. 학생들마다 개인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을 학습에 쓰게 하면 어떤 애는 성공하지만 어떤 애는 실패한다는 것. 맞춤형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아이마다 진단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진단한 시간만큼 학습에 사용하도록 경험을 주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많고 진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AI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고 아니면 동영상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지를 쓸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평균의 함정에서 이 정상분포 곡선인 학교 교육의 성과를 1시그마 정도 이동시키고 2시그마 정도 이동시키려면 1시그마 이동시키려면 연구에 의하면 형성평가하고 피드백만 해줘도 1시그마 옮겨간다는 거고요. 여기에 1대1로 튜터링을 해주면 2시그마만큼 평균이 이동했다. 그 말은 대부분의 학생이 학습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학습 시간을 찾아주는 것. 얘 수준을 진단해서 맞춤형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이고 모두가 학습에 성공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강조를 안 했지만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웰빙을 서포트해 주면 학생 모두가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꿈꾸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노잉과 두잉이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노잉만 강조하는 죽은 지식, 두잉만 강조하는 레시피여서는 안 되고 노잉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함으로써 체화되는 학습을 경험하게 해야 트랜스퍼러블 난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습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해서 하루가 지나면 70%가 망각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가지만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이 완전한 학습이 되기 위한 망각이 되지 않는 체화된 학습 경험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된다. 이게 미래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학교가 리멤버 언더스탠드에 너무 매몰돼 있지만 요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걸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리멤버 언더스탠드, 노잉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코치의 역할을 해주면서 실제로는 창의적인 학습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플립 러닝입니다. 기존의 삼각형을 뒤집어라! 이게 플립이죠. 삼각형을 뒤집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실에서 언더스탠드와 리멤버에 쓰는 비중을 확 줄이고 위에 창의적 학습을 하는데 쓰는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플립러닝은 동영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 에듀테크로도 학습할 수가 있고 학습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춘 후에 경험 중심의 학습을 선생님과 함께 활동 중심 수업을 함으로써 체화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플립러닝의 아이디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터치 하이테크인데, 하이테크 이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챗GPT의 주인이 되는 역량, 챗GPT가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챗GPT가 주인이 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질문을 넣는 칸이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에다가 뭘 질문할 것이냐, 그리고 뭐가 내가 궁금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맥락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 지역 언어 중에 거시기, 머시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맥락과 상황에 맞는 적확한 단어를 넣어줘야만 할 수 있고요.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 질문을 만든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잡을 오퍼하면서 연봉을 얼마를 줬어요? 3억을 오퍼했다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왜 3억이냐면 3천만 원짜리 연봉으로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10명 몫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프롬프트를 연구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분야의 내용 전문가이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잘 만들어내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해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따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중학교 2학년 진로교사로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컨텐츠는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만 잘하면 되는 거죠. 챗GPT를 제대로 활용해서 주인이 되려면 본인이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챗GPT가 준 답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답 해주면 계속 답을 해줘요. 그리고 내일 질문하면 또 다른 답을 해줘요.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자기의 창의성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쓴 거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컨텐츠 날리지, 개념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질문도 잘해야 되고, 나온 글에 대해서 정리도 잘해야 되고, 글쓰기도 잘해야 되고, 또 말하기도 잘해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된다. 이게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추상적인 문제 해결은 다 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실제 문제 해결력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의 기본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힘들지만 따라잡으셔야, 캐치업 전략을 쓰셔야 돼요. 맨 앞에 선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게 나오면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실제로 챗GPT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교육의 장면에서 본다면 크게 AI 보조교사로서 쓰는 장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업을 설계할 때 쓸 수 있고, 수업 지원, 수업 과정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 피드백하는 거에서 다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책에도 그 사례를 썼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수업 설계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정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대학 교수들한테는 너무 더 좋아요. 제가 이게 미국에서 있는 개설돼서 운영되는 과목인 경우에는 얘가 더 답을 더 잘합니다. 학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교육 정책론, 강의 기획서 만들어줘, 15주차 만들어줘, 15주차 만들고요. 1주차 수업 내용 정리해줘, 만들어주고, PPT로 만들 수 있도록 요약해줘, 요약해줘. 근데 문제는 레퍼런스 달아줘 하면은 가짜 레퍼런스를 달아준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레퍼런스를 생성해내요. 그래서 얘가 있는 걸 가지고 오질 않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긴 한데, 그건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초중고생의 경우에도 다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다만 미국에 동일한 교과가 있는 경우엔 잘하고요. 미국에 없는 거 뭐예요? 한국사 못합니다. 잘 못해요. 한국사가 제일 취약한데, 삼국시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얘기해줘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되는데, 학습 목표를 만들어주고 학습 자료를 구성해줘 하면 다 만들어주고요.
맞춤형 학습 자료도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도 알려줘. 그러면 다 만들어준다. 설명도 다 만들어주고요. 수업 과정에 있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대명사에 대한 거 만들어줘. 그러면 다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개별적으로 피드백, 이걸 작성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줘. 그러면 쓴 글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특히 챗GPT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주고 요걸 요약해 주거나 장단점을 파악하거나 이런 건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이따 나오는 이제 평가 지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학습자를 면담하는 것도 도와줄 수가 있고, 평가 관련해서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문항 만들어줘, 또 평가해줘, 프로젝트 문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시켜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학습의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 실제로 학생들의 1:1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수학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본인이 노력해보고 틀린 문제라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뭘까요? 챗GPT의 모국어가 뭔지 아세요? 코드입니다. 컴퓨터 언어가 얘의 모국어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코딩입니다. 파이썬이든 R이든 자바든 얘가 모든 코딩을 최고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배울 때라던가 코딩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코드로 바꿔줘. 코딩을 하는데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 이걸 어디가 틀렸는지 찾기 어려운데 이런 걸 찾아주는 거는 너무너무 잘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챗GPT를 나만의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맞춤형 미래 교육을 위해서 AI 보조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생겨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바로 챗GPT도 활용할 수가 있다. 교육을 위한 미래교사가 되기 위한 이 AI 튜터링 보조교사 시스템은 수업, 평가, 피드백, 기록 보조를 해야 된다고 제가 AI 교육혁명에서부터 누차 강조해 왔는데 하나씩 구현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나 또 학부모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분들이 이제 챗GPT 자체로도 되고 챗GPT와 같은 GPT를 활용한 시스템들이 이걸 많이 구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챗GPT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챗GPT에 익숙해져 보시면 아마 그 다음 것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적응하시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AI를 잘 쓰는 교육 전문가를 Educational Expert with A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EX with AI라고 하는데 아이언맨 교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AI를 잘 쓰는 사람을 증강지능을 갖췄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의 지능 플러스 AI 지능이 되면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챗GPT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셰프한테 가면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어린아이한테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줄 때는 이 말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마차에다가 태우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차를 만들어서 태워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보호 장비를 갖춰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맡겨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제 시작인데요. 이런 생성형 AI가 막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망망대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데요. 빨리 배를 만들고 우주라면 우주선을 빨리 만들어서 선생님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책도 사서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연구회도 만들고 공부하셔서 성장하는 챗GPT를 잘 쓰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교육 분야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 기존에 뭔가 엄청난 틀의 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게 정답을 잘 맞추느냐가 사실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이건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답을 잘 맞추는 거는 문제에 대한 걸 고민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제가 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책을 썼는데 폴김 교수님하고 같이 쓴 책인데요. 이 스탠포드의 폴김 교수님이 강조해서 만드신 시스템이 있는데 스마일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 스마일 시스템에서는 질문을 넣어주면 질문에 점수를 매겨줍니다. 몇 점짜리 질문인지. 근데 이 폴김 교수님이 GPT 개발 사업에 좀 참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질문의 중요성을 막 강조하셨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뭐 그럴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챗 GPT를 대하고 보니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대하고 보니까 아, 질문이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학생이 쓴 글에 챗 GPT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작성해주면 그건 교사인 제가 피드백해준 게 아니라 챗 GPT가 해준 피드백이라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이 피드백은 챗 GPT가 해준 피드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피드백해주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조교사를 이제 쓴다면 선생님이 이 질문을 다른 데서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을 만들었으면 그건 초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초안이다. 그 피드백 초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최종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성이 완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또 학생의 장점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선생님이 그걸 도구로 활용하셔서 선생님의 최종본을 만드시면 문제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한 평가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고요. 그거는 교수가 조교가 평가한 걸 그대로 점수로 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교수라면 본인이 평가해야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비서가 한 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네, 선생님이 최종 확인하고 수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술형 평가가 챗GPT 이전에도 영어권 국가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이미 AI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고 컴퓨터가 채점한 걸 그대로 쓰지 말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태까지는 사회적으로 논의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또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이터치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만 쓰시면 안 되고 최종적인 거는 하이터치 교사가 해야 된다라는 게 하이터치 교육 제가 강조해드린 선생님의 역할이고요. 하이터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이터치를 그동안 못 하신 거예요. 선생님 진짜 막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게 바로 이런 AI 도구들인 거고요. 그 세이브된 시간으로 개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게 시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드백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약간 이게 퇴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살리기 위한 노력, 그래서 피드백을 위한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는지랑 우리 선생님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편했던 것도 이제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익혀야 됩니다. 변신해야 되고 디지털 기기가 나올 때마다 또 연습하고 학습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는데 물결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에 잠겨버리겠죠. 물결을 타고 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넘어가시는 선도교사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챗GPT도 그 중에 하나니까 한번 챗GPT에 빠져서 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경험을 해보시고 저처럼 아이언맨 교사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강의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선생님들의 20세기의 선생님들을 21세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티타임에서 많은 강의와 그리고 정재영 교수님의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까 저희 함께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변화의 물결이 막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의 물결에 저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질문을 조금 답변을 못 받았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질문방이 티타임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접속하셔서 여기 선생님 질문방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찾아서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타임 톡방이 있어요. 지금 1번 톡방은 1,500명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2번 톡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1, 2번은 같은 내용을 제가 싸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정재윤 교수님의 교환 PDF 파일 제가 내일 공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 제가 매일 오전에 또 정보도 싸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거는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정재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와, 저 그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교육혁명에 많은 도구들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혁신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그 혁신을 만들어갈 때 저희 티타임이 함께 도와드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타임에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긱불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